자, 23페이지 좀 보십니다.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 빼먹었어요. 가로 2번에 중간에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그러니까 양가로 2번 밑에 반가로 2번. 자, 셋째 줄 따라서 여기서부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갖다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당사자들에게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 있잖아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용어 중에서 지금 2개밖에 안 끝냈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3개는 간단합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옵니다. 오픈한 공인중개사 이런 뜻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오픈한 사람 이런 뜻인데 첫 줄 보시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록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관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이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말이 기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부를 때는 개공이라고 부르자고요. 개공이다 이렇게. 절대 사무실 가셔서 개공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실에서나 부르는 거예요. 개공 이렇게. 뭐 징표가 뭐냐 그러면 등록이다 이렇게.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에요. 혹시 중개업을 안 해? 맨날 놀아? 그래도 개공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듣기만 하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 그래서 먼저 종류가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자격증 따서 혼자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이렇게. 혼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럿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회사 차려가지고 여럿이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개공 중에 여기가 한 97% 이렇게 법인 개공이다 그랬을 때는 0.4%, 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한 2, 3% 돼요. 부칙 개공이라고 불러요. 요 사람 때문에 지금 본 거예요. 자, 여기 요 분이 복덕방 할아버지. 과거에 보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증이 없이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 그런데 61년도에 그랬습니다만 83년도가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허가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도가 바뀌었죠. 이때 바꾸면서 기존에 증이 없이 그냥 신고만 하고 영업했던 사람들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법조문 부칙에다가 과거에 신고하고 영업했던 이런 사람들은 허가받은 걸로 봐줄게. 자격증이 없어도 허가받은 걸로 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갔어. 근데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죠. 99년도. 그죠? 그때 등록제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걸로 봐줬던 이 복덕방 할아버지를 이제부터는 못해요라고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부칙조문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좋아, 그럼 등록된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칙 개공이야. 근데 이 부칙이란 게 뭐냐면 법조문을 보면 보통 법조문이 본문이 있고 본문. 그래서 본문 1조, 2조, 3조, 4조, 100조 이렇게 쭉 나가고 끄트머리 조문을 부칙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다시 1조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는 제6조에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부를 때 부칙 개공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분들의 연세가 지금 80대, 90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에 해오셨던 분이니까 폐업하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하는 한 인정을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종류예요. 개공 중에서.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공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됐건 등록된 걸로 법에서 쳐주든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증표는 등록이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개공에 들어가요. 그래서 증이 있든 없든 등록만 돼 있으면 뭐예요? 개공.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등록만 돼 있으면 뭐예요? 개공.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가지고 자, 아니 넘어가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22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구별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라고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그러면 첫 줄 보세요. 22페이지 첫 줄.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 자격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자격증 딴 사람을 다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증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예요. 이 사람과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죠. 예. 자격증이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개공.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흘려 들으세요. 예. 첫 번째, 공인중개사 중에서 오픈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요. 이렇게. 응? 개공. 이렇게. 근데 자격증 갖고 오픈한 거지. 오픈한 사람 개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 따서 취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격증 따서 이렇게 오픈한 것도 아니고 취직한 것도 아니고 안 써먹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도 공인중개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위에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농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종류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격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걸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네. 외국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법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자격증을 딴 사람은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두 개 구별하셔야 돼. 자, 질문 드려봐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거짓말.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구별하시라고요. 대비하시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취직되어가지고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자, 칠판을 보시고 설명드리고 교재를 밑줄 그을 거예요. 그러면 용어가 끝나. 자, 고용인은요, 사회적인 용어로 바꾸면 종업원이에요. 이렇게. 종업원. 이렇게 되죠. 이때는요, 종업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두 종류예요.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 두 종류죠.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갖다 부를 때요,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불러요. 아까 저기도 나왔었죠? 이런 사람을 줄여서 부를 때 소공이다. 이렇게 부르고, 현장에서도 소공으로 일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현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뭐예요?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줄이면 보조원이다. 이렇게.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최근에 취직을 하셨어요. 이사지구에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명 중에서 3명은 증이 있고 직원 중에 2명은 없더라. 아직도 증 없이 일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요. 응?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예.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인 소공은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경우에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고 밑에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 보죠. 이렇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중개 업무가 아닌 보조 활동은 보조 업무는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자 보면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업무가 뭔지는 중요하게 됐어요. 만약에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면 소공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보조는 못하죠. 근데 보조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요. 소공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게 되죠. 뭐가 중개 업무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요. 중개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판례도 없어요.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얘기밖에 없어요. 물어봤어. 법조문에 중개 업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물어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 가지래,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응? 이 집은 대출이 2억 껴 있어요. 이게 설명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고서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이것도 중개 업무야. 셋째,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각종 계약서를 써주는 거, 계약서 작성 이것도 중개 업무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만 중개 업무예요. 이거 세 가지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키 들고 가서 물건 보여주는 거, 오피스텔 보여주는 거, 현장 안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보조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접수장에다가 얼마짜리 빌라 팔아달라고 한다. 그거 적어 놓는 거. 예? 그거 일반 서무라고 볼 수 있는데 접수장 같은 거 적는 거. 이것도 다 보조 업무에 들어갑니다. 등기부 띄는 것도 보조 업무에 들어갑니다. 등기부 열람하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커피 내오는 것도 다 보조 업무에 들어갑니다. 청소하는 것도 다 보조 업무. 그냥 사무실 앉아서 지키는 것도 보조 업무. 그죠? 다 보조 업무. 이 세 가지 빼고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써줄 수 있나요? 있어. 원래 이 중요한 업무인 이 세 가지는 원래 사장님인 개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개공이 못할 상황이면 소공이 대신 해줄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보조원이다 그러면 보조원은 계약서 써줄 수 있나요? 없어. 보조원이 이 물건은 자 대출이 2억 끼어 있는 집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현장에서는 다 얘기하지만 법 위반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고 밑줄 그어볼 텐데 자 보세요. 소공이 누구냐 물어보면 보조원하고 같은 종업원이니까 구별되게끔 얘기해야 돼. 그 구별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야 구별돼.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야 구별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이건 차이가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기해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조원이 누구냐, 중개보조원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구별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까지. 그리고 나서 이분은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 보죠.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건너뛰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보조자입니다. 누가요? 중개보조원이. 그렇게 얘기해야 소공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27페이지 제일 위로 가십니다. 제일 위로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셋째 줄까지는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 텐데, 자, 세 군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가로 빼고요. 밑에 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개 업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도 빠지면 틀리게 돼요. 단순한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틀리게 된단 말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는요. 그냥 그래요. 나오긴 나오지만 거기를 틀리게 잘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군데 중요한 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법인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셋째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임원, 사원 이런 거예요. 임원, 사원 중에 보면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임원, 사원도 있고 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있어요. 경영진 중에. 그런데 같은 임원, 사원 이렇게 높은 사람일지라도 증을 갖고 일하면 소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법률상. 그래서 그 임원, 사원은 계약서 써주고 설명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높은 사람인 임원, 사원이지만 증이 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법률상으로 봤을 때 뭐에 불과해요? 보조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첫째 줄 끝부분에 가로 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최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거기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공에 포함된다. 그 뜻이요. 자, 이번에는요. 28페이지 가보십니다. 28페이지 가시면 이번엔 중개보조원이 나와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에서 첫 줄 보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자, 여기서는 두 군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거기를 가로로 묶어놓으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빠지면 틀립니다. 거기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거기를 가로로 묶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거기를 가로로 묶는 거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봐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보조원이. 그런데 거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뒷부분은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읽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한 업무 보조자일 뿐이다. 단순한 보조활동, 업무 보조활동이 뭐란 얘기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 여기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잘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내요. 만약에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지. 계약서 작성 못 해주잖아. 현장 안내, 확인 설명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아, 그걸 여러분들이 딱 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군데. 예.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자격증을 땄어요. 29회 자격증을. 자격증 따가지고, 29회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소에 취직해서 일 좀 배우고 창업하려고 취직했는데, 6개월 동안 사장님이 계약서 근처에는 못 가게 계속 커피 내오게 하고 청소시키고 이것만 시켜 6개월 동안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어려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갔더니만 청소시키고 커피만 타오라는 거야. 이 사람 소공입니까? 보조원입니까? 그래도 소공이지. 그러니까 같이 커피를 타더라도 자격증을 들고 커피를 타면 소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 커피를 타면 아 보조원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서 중개 업무만 늘상 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는 이거예요. 에? 자, 중개대상물로 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3조에 나와 있는 거고 3조에 나와 있는 중개대상 물건은 총 5가지. 자, 첫 번째가 토지입니다. 두 번째가 건축물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임목입니다. 네 번째가
광업재단입니다. 다섯 번째가 공장재단입니다. 이렇게 5개죠. 이걸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자, 토지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고 교재에서 해당 부분 밑줄 긋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먼저 토지. 토지와 관련해서는 2가지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2가지 공부하시면 돼. 자, 땅은요, 이렇게 셀 때 이걸 필이라고 불러요. 한 필지, 2필지 이렇게. 한 필의 땅이에요. 갑의 땅이죠. 근데 요게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여기다 광고탑을 세우면 광고 효과가 좋겠어요. 그래서 땅 주인 갑한테 여기만 좀 빌려주세요. 광고탑 세우게요. 10년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좀 농사 있는 그런 땅이요. 그런데 여기를 좀 빌려줘 버리면 농사 못 짓겠죠. 그런데 LG에서 뭐요?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농사 지면 되잖아요. 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광고탑 세우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을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래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요 LG랑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체결하게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일부인데 지상권 설정 계약하는 게 가능한 전체에 빌린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부만 정식으로 딱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빌리는 게 되겠냐고요. 된다 말이에요. 전체를 빌리는 것도 되지만 일부만 빌리는 것도 되죠. 10년 지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계약기간 끝나고 이거 철거하게 되면 소유권 다시 복귀 이렇게 되잖아. 소유권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죠. 가능합니다. 일부만. 그래서 한 필지 땅의 일부도 분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거 하나. 2번째. 최근에 보면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남양주 쪽에 보면 왕숙지구? 왕숙 거기다가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 짓고 있고 집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수용당하게 생겼네 지금. 그쵸? 그럼 이거 철거되고 막 그러겠네. 근데 그 수용 보상금이 보통 시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해 여기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수용되는 사람한테 이게 철거될 거거든.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철거가 된다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줘.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대신 택지 조성 원가 수준에서 이걸 땅을 줘버려. 받을 수 있게 해. 이게 대토예요. 대토.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한테 있어. A한테. 근데 언제 생기죠 이게? 언제 현실화되죠? 철거가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막 상가주택 같은 거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값어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철거되는 사람한테 보상 차원에서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거 달라고 또는 준다고 지금 난리던데. 이렇게 되면 대토권이 이게 철거되면 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아직 철거되기 전에 A한테 생긴다고. 이거 웃돈 붙고 막 거래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대토권은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법상 안 되는 거야. 거래가 불법이에요. 이건 이 사람한테 지금 보상 차원에서 인정을 해준 건데 이 사람이요 또 다른 돈 있는 사람한테 이걸 팔아먹었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나중에 대토권을 갖다 취득해서 이걸 갖다가 취득한 이후에 싸게 취득한 이후에 여기다 상가주택 지어서 이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토권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대토권은 땅이 아니에요. 땅 받을 권리지. 중개상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재에서 밑줄 그어보면 교재요. 30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대토권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자, 대토권은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2주다 택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싸게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가운데 읽은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세 첫줄이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토권은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 헬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셋째 줄 끝에 따라서 분필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가면 딱 밑줄 긋고 바로 밑에 다만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나 용익채권의 설정은 분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필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일필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거기 두 가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 건축물로 갈 겁니다. 칠판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건축물이다 그러면 뭘 건축물이라고 하는가요? 건축물. 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법마다 조금씩 틀려. 자, 그런데 민법에 나오는 판례에 따르면, 법조문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건축물은 어떤 걸 건축물이라고 그러냐면 땅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정착물요, 붙어있는 것 중에서 정착물요, 지붕이 있고요, 주벽이 있고요, 쓰러지지 않을 만큼 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추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축물. 이 건축물의 개념은 판례의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우리 지금 중개대상물도 건축물이라고 써져 있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 공법 시간에 또 건축물의 개념을 또 배우세요. 그러니까 법마다 건축물의 개념이 좀 틀릴 수 있어. 우리 중개사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은 민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지붕요, 또요, 주벽요, 주벽요, 또요, 기둥을 갖다가 갖춰야 됩니다. 이게 3요소입니다. 기둥. 이렇게. 출발은 땅에 정착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이걸 건축물로 보고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개대상 물건.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 따르면 판례 나온 거 보면 자, 주변에 보면 외곽지역 갔을 때 노는 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 노는 땅이니까. 아니면 모델하우스. 아니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여기 보니까 주변에 노는 땅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요, 막 조립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도 쳐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놔. 그래서 여기 차가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게끔. 노는 땅이니까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막 집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조립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토지의 정착물입니까? 아니에요. 공중전화 부스 옮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공중전화 부스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도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중전화 부스 막 이동이 되는 건 조립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조립을 해놨다고. 그러면 이거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구조물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뭐예요? 그냥 조립을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착물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건물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건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정착물로서 이렇게 출발하잖아. 따라서 이러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제가 이용했던 이 세차장도 마찬가지. 가끔씩 보면 오늘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자, 두 번째,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안 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이거 지은 사람이 A라고 하면 이때는요, 건물은 누구 겁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네. A 거예요, 그래도. A가 이것을 B한테 팔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을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빌라 한 채입니다. 평수가 커요. 그러니까 방이 3칸이나 있어요. 이렇게 3칸이나 있는데 보니까 신혼부부가 살아. 깐내내기 한 명 있어. 그러니까 방이 3개까지는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요 문칸방 요것을 갖다가 대학생한테 월세를 놓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게 한동 건물인데 빌라 한 채인데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월세 놓고 세를 놓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한동 건물의 일부일지라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건물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사실은 건축물 관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런데 몇 동 몇 호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리고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건설사가 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 공사 중이에요.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막 전매 제한이 붙어 투기적 거래를 막는 목적이에요. 전매 제한이 붙어 있다고 하면 거래가 안 될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그죠? 그거 빼고는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요. 요게 중개상물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임목도 아니에요. 광합재단 아니에요. 공장재단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상물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건축물. 건축물은 이걸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분양권이 이런 건축물입니까? 양심적으로.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판사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장래의 건물이다라는 멋진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야. 장래의 건물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곧 지어질 건물도 건물 아니냐라고 우기는 거라니까. 정말 멋져요 이런 거. 발명입니다. 자연과학만 발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과학도 발명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장래의 건물이다. 만들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만든 사람은 정말 천재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중개사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드려요. 서울시유지예요.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 땅은 주인 없는 땅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살 집이 없잖아. 여기다 막 집 짓고 살아. 당연히 무어가지. 불법 건축물이지. 그런데 시골에 있던 이 친구가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가서 성공했대.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와보니까 여기 살아. 자기도 뭐요? 올라와야 되겠다. 7, 80년대 얘기요. 그래가지고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뭐요? 잘 곳이 없잖아?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하다가 좁잖아. 옆에다 또 지어. 이렇게. 이번엔 B.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5년, 10년 지나니까 여기 수북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여기 이제 아파트 세워야 되겠다. 원래 서울시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세우려고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이 건물은 다 자기들 건물이잖아. 사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상 철거 대상이요. 그러니까 철거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철거시킨다고 그러면 철거 반원들이 가면 가만히 있나요? 온몸으로 저항하지. 그래서 막 불상사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막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좋아. 그러면 살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너네들이 이거 철거하는데 동의해주고 협조하면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좀 많거든. 그런 지역에 분양 신청을 하면 자 1등으로 분양받게끔 해줄게. 무조건 당첨되게 만들어줄게. 응?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분양 신청하면 무조건 당첨되게 만들어줄게. 그게 뭐예요? 딱지야 딱지. 응. 그러면 철거시키는 대신에 딱지 한 장씩 줄게. 분양 신청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보장해줄게. 딱지. B한테 C한테 인정되면 이거 인정해주면 B, C는 이제 협조할 수 있겠죠. 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웃돈을 좀 붙여가지고 이 딱지를 갑한테 부자의 부자. 갑한테 이걸 팔아먹어. 그럼 갑은 이 딱지를 가지고 이 사람 지위를 이용해서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아. 돈은 이 사람이 더 벌어버려요. 이러니까 이런 딱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죠? 그걸 예상해가지고 이 딱지는 거래를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딱지는요, 거래가 불법입니다.
아까 대토권이 불법이듯이 이것도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거민 입주권 딱지는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없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 불법적으로 거래했었어 옛날에. 근데 자꾸 그 현실을 생각하시면 안 돼. 딱지는 어때요? 몇 동 몇 호가 결정돼 있나요? 아니야. 분양 신청할 자격만 있는 거예요. 자격만. 분양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나요? 아니야. 먼 훗날 얘기요. 좀. 그러면 이건 거래가 뭐예요? 불법이라니까? 중개사물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장래 건물에 들어가야 안 된다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권과 철거민 입주권 딱지의 차이예요. 결국 이건 중개사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철거민 입주권이 아까 봤던 대토권하고는 너무 유사하잖아요. 자격이야. 자격. 분양 신청할 자격. 땅 받을 권리야. 땅 받을 권리. 둘 다 거래가 불법이야. 중개사물 안 되겠죠? 여기까지가 건물이요. 자, 교재를 밑줄 그을 텐데 교재에서는 31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둘째 줄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판례 기억하시고 둘째 줄에 제일 위에 둘째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본 보시면 둘째 줄에 건축물의 범위에서 무허가 건물 및 미등기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쵸? 포함된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니은번 두 줄요.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도 장래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해당돼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진짜 잘 나오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리을번 가십니다. 리을번 가시면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옆에 써주세요. 철거민 입주권이라고요. 철거민 입주권이라고요. 조합원 입주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 주인들입니다. 그건 실체가 있는 겁니다. 호수가 정해집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오히려 중개사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33페이지 가십니다. 33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4번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면 4번이 33페이지에 제일 위에 4번 뭐라고 나옵니까? 제목이 세차장 구조물 읽어보겠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조립이란 말이 벌써 왔죠. 절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워놓고 상부에 철골 트러스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건물 안 되겠네 그러면.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될 수가 될 여지가 없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인목 들어갑니다. 자, 인목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칠판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인목. 자,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네. 나무 중에 비싼 나무도 꽤 있거든요. 소나무 이런 것들. 자, 땅 주인이 A입니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A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 감나무는 누구 거요? A 겁니까? A가 심었는데 A가 심어서 A 겁니까? 아니면 A 땅 위에 있으니까 A 겁니까? 땅 위에 있어서 A 겁니다. 이거. 만약에 B가 심었어요. 승낙도 안 받고. 이 감나무 누구 겁니까? 봐. 여기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잖아. 자, A 땅 위에 B가 A의 승낙도 없이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감이 막 몇 년 사이에 열렸어, 이제. 첫 해부터 감이 주렁주렁 크게 열린 건 아니잖아. 좀 지나고 한 3년 정도 되면 열리잖아,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가 따먹은 거요. 이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판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비가 나무 심었어요. 감나무 열렸어요. 감 따먹었어요. 비가 도둑놈이 됐어요. A 감을 따먹은 거야. 도둑놈이에요. 절도죄로 처벌하는 판례가 있어요. 본질을 아셔야 돼. 근데 만약에 B가 A의 승낙을 얻어갖고 심었어요. 그럼 B까지. 승낙 얻으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 예. 어리둥절한 표정은 뭔가요,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기초예요, 기초.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배우셔야 돼. 응? 저는 민법 이걸 배워도 형법 시간에 이걸 판례를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고, 야, 이게 법이란 게 이런 건가? 상시하고 좀 어긋나? 자, 어쨌든 A가 심었어요. A 땅에. 자, 이것은 A 나무지, 일단. 그런데 이때 만약에 A가 이 땅을 갖다가 갑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합니까? 아니면 나무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합니까? 나무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합니다. 응? 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게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이. 응? 한 몸이. 그걸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부합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합. 들어보셨나 몰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A가 만약에 이것을 등기를 내잖아요? 나무도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임목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임목 나오면 등기 끝난 거예요, 그거. 등기 마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임목은. 등기 끝난 임목은. 토지와는 따로 놉니다. 별개 부동산이에요. 따로 놉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등기 끝났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자, A가 땅을 갑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이 취득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합니까? 아니면 임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같이 취득합니까? 그렇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예요. 별개 부동산이 되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번에는 A가 이번에는요. 땅을 안 팔고 임목만 동네 청년 B한테 팔 수 있을까요? 임목만 심어진 채? 잘라서 파는 거 말고 심어진 채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지. 이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등기부상에 소유자 명의를 B로 바꿔주면 돼. 그때 B는 A한테 돈 주면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임목의 소유권자가 B로 바뀐 거야. 임목의 소유권자만 바뀌었을 뿐 땅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A. 따로 노니까.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뭐 또 가능하냐면 C은행 이런 데다가 이걸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로 집어넣고 저당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것도 돼요. 이것을 임목 저당이라고 해요. 대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만 담보 잡는 겁니다. 땅 아니고 이것만 담보 잡고 대출해 줄 때 위험성이 좀 있죠. 이거 산불나면 어떡해. 누가 이거 배워가버리면 어떡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출 나갈 때는 은행은 이거 보험에 들어놔 라고 요구합니다. 보험에 들어놔야 산불 나거나 누가 배워가 버리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금에서 이자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죠. 그래서 이때 임목 저당 설정할 때는 보험에 들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 이해할 것은 보험에 들었거든요. 저당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A하고 악감정이 있나 봐. 밤중에 와가지고 이 나무를 전부 다 베었어요. 베어가지고 가져가 버린 것도 아니고 옆에다가요. 마음 아프라고 다 쓰러뜨려 놨어요. 마음 아프라고. 이렇게 이러고 가버린 거야. 누군지 몰라. 범인은 못 찾겠어. 그러면 A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놀랐겠어요. 자기가 잘 키우려고 해서 비싸게 받을 나무인데 다 쓰러져 있으니까. A만 놀랐겠어요? 은행도 놀랬죠. 은행 저당권자인데 지금 은행은 지금 저당권자이긴 한데 이 쓰러진 나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무 쓰러진 나무 가치가 시간 갈수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목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설정했을 때는 이 쓰러진 나무에도 미친다고 봐요. 그럼 은행은 이거 재빨리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경매에 집어넣어야 돼요. 돈으로 바꿔놔야 돼요. 어?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고 봐요? 쓰러진 나무에도. 그죠? 미친다. 그죠?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가치 떨어지기 전에. 예? 예. 그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지금
임목에 대해서는 임목 매매, 임목 저당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목의 소유권자하고 땅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네. 저당 설정했다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 넘길 거 아니야. 경매에서 지금 B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임목의 소유권자가 또 B가 될 거 아니야.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 달라지게 되면 둘이 싸운다고.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 땅 주인이 이겨요. 왜요?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만 미치는 게 아니고 땅속까지 미치고 땅 위까지 미치는 거니 원래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별개의 부동산을 인정해 줄게 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바람에 임자가 달라지니까 그때 와서는 뭐라고 그래? 그래? 뽑아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뽑아내라고 한다면 뽑아내게 만든다면 왜 처음에 별개의 부동산을 인정했냐 이 말이야. 잘 안 키울 거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엄마 아빠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는 건지를 모르고 어렸을 적에 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돼.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아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절대 못 깨달아. 자식이 있어 보니까 그놈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결혼하기 전에 절대 몰라.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마음을. 절대 몰라요. 본인이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 하다가. 뽑히면 안 돼. 그래서 잘 보살펴줘야 돼. 보살펴주기 위해서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달라지기만 하면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기만 하면 B한테 이걸 인정해서 이거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지상권을 인정했다고. 이 지상권은 A하고 B가 계약서를 써서 생기는 지상권이 아니야. A가 인정하기 싫어도 법에서 인정해준 지상권이야. 그치. 법정 지상권이지 이게. 강제로 인정된 지상권. A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지상권. 그러면 뽑히지 않아 이제. 이게 두 번째 얘기야. 세 번째, 이렇게 되면 B는 보호가 됩니다만은 문제는 여전히 땅 주인은 A죠. 그러면 땅 주인 A는 자기 땅 팔아먹을 수 있죠? D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D한테? D는 이 땅을 살 수 있죠? D가 이 땅을 사면 D는 어떻게 돼요? 어떤 땅을 산 거예요? 이런 땅을 지상권에 부담을 하는 땅이 되니까 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나무 손도 대지 못해요. 그러면 안 샀어야지.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 나무가 등기하는 임목인지 그냥 나무인지 알 수 있나요? 몰라. 아무리 가서 뚫어져 봐도 몰라. 그래서 땅 거래할 때 법정이상권의 부담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안 나타나도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노란 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땅을 거래할 때 D가 토지 등기부는 떼보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앞장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임목이다. 이렇게 되면 임목 등기번호를 적어놔. 거기에 임목 등기번호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위에 나무는 어떤 나무요? 심상치 않은 나무요. 그 위에 나무는 그걸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지. 가르쳐줬는데 몰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심상치 않은 나무요. 그게 만약에 그 위에 그냥 다 이런 나무가 그냥 그 땅 위에 다 있어. 안 사야지. 근데 만약에 저 구석지에만 몇 그루 있어 이렇게. 그럼 관계없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판단하셔야지.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33페이지.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요. 임목이란 이렇게 나왔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목은 뭐예요? 등기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목 등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임목 등록 명예인인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 임목 등록 원부를 첨부해서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 소유권,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딱 한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고 거기에 나온 임목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입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도 부동산이요. 예. 그런데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아까 했었죠. 임목 매매, 임목 저당 두 가지 거래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별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목 저당을 설정했다면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을 때는 임목을 배원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의 효력이 뭐요? 미친다. 아까 빨갛게 설명드린 거. 임목이 배어지면 임목의 소유자도 그죠? 놀라겠지만 은행도 놀란다고 그랬죠? 은행은 미칠 지경이에요. 담보물이 그렇게 됐으니. 자, 니은번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를 했을 때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아니 임목 등기가 끝난 뒤에는 땅을 아무리 팔아도 임목의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그게 그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땅 팔아도. 그 다음에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일인에 속하는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싫어도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이죠. 자, 중개장 물건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두 개를 더 설명드리고 쉴 겁니다. 뭐가 있냐면 나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무 등기가 가능한 것은 나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요 19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에 대해서 등기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옛날 얘기를 지금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A입니다. A가 나무 심어놨습니다. 예. 뭐 1960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옛날이죠, 옛날. 근데 A가요. 자기 땅 위에 있는 나무니까 이건 A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은 안 팔고 이것만 팔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등기해가지고 임목 만들어갖고 매매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등기 못했다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가? 돈 받고 팔아요, B가 이걸 갖다가 심어진 채 이 나무를 삽니다. 이 나무를 베서 파는 게 아니고 심어진 채 팔아. 이게 매매예요. B는 돈 주겠죠? 땅을 안 팔아요 지금. 그럼 B는요 이 나무의 소유권자가 된 거죠. 자기들끼리는. B가 소유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B는요 자기가 이 나무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표시할 방법이 없지. 자기가 분명히 소유권자인데요. 근데 더군다나 땅은 이거야. 더 불안하지. 발 뻗고 못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랬을 때 B가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자기 남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 뻗고 잘라고 여기다가 자기 거라고 막 영역 표시를 해요. 영역 표시를. 응? 영역 표시를 한다고. 새끼들 둘러놓고 거기다 경고판 해놓지. 주인 백 해가지고 주인 뭐요 알린다고 해갖고 B가 막 이건 무슨 나무 여기 있는데 이건 B 거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막 나무 표피를 벗겨. 표피 벗겨고 거기다 막 자기를 막 새겨놔. 그리고 잠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판례는 그러면 이건 B 거네 라고 인정해요. 우리 판례가. 듣기 못했던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명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새끼줄 둘러놓고 철사 쳐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삐거래 이렇게. 그런데 B가요 이걸 좀 키우다가 이번에는 B가 이걸 C한테 팔아먹네. 심어진 채. 그죠? A는 계속 땅 주인이에요. C한테 이걸 팔아. C는 또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거 심어진 채. 어떻게 해야 돼 C는? 이게 자기 나무잖아 이제는. C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C라면 걷어내야지.
거대하고 이번에는 새끼줄 두른 뒤에 거기다 지의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매달아 놔야지 또 이렇게. 여기다 경고판 했는데 거기다 뭐요? 주인 베개인데 C가 알리는 거, C 이름 막 적어놓고.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뭐 표피로 뭐 B 이름 새겨진 거. 이 나무는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뭐라고 봐요? C 거로 또 인정을 해, 판례가. 이게 판례 입장이요. 그러면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나무 팔고 심어진 채 나무 사고 중간에서 이렇게 알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 요 나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그래 이걸.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언제? 아주 옛날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지금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어떻게 해? 지금은 등기. 임목 등기부가 있으니까. 근데 작년 시험에 나왔어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중개사물 되느냐? 된다. 역사적으로는 3번 나왔어 3번. 작년 나왔어. 이거 낼 거 아니죠 솔직히. 근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아셔야 돼. 예?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명확히 없네. 자, 하나 써두십시오. 자, 33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 그죠? 임목에 관한 법률 그죠? 자, 31페이지 가보십니다. 31페이지 제일 밑에 가세요. 31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거기 종류에 나오는 거 보면 건축물, 수목,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그 다음을 밑줄 그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왔죠? 예. 옆에다가요. 중개상물 동그라미 끝.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재는 34하고 35까지 볼 텐데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저 끝에 있는 2개 볼 겁니다, 지금. 광업재단이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광업재단. 광업재단은 가만히 보면 땅이에요, 땅. A 땅이에요. 근데 A 땅 밑에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게 묻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뭐야. 뭐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광물이 묻혀 있대요.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A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광물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A 겁니까? 국가 겁니다, 이거. 국가 거라고 써져 있어, 법에. 원래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 거다, 그러면 원래는 땅 주인 거야. 근데 문화재라든지 광물 있죠? 국가 거로 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이거 광물 캐내서 사업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될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 맡은 것을 광업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광물을 캐내려면 캐내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굴착 장비 같은 거 비싸게 사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B인데 자기 땅인가요? A 땅이지. 이걸 남의 땅을 함부로 막 팔 수 있나요? 남의 땅을 함부로 막 밟고 다닐 수 있나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A한테 뭐예요? 땅을 빌려야 돼요. 그죠? 그에 따라 구분지상권, 땅속까지. 예. 그리고 이걸 파내면 이걸 갖다가 운반하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걸 깔았을 수도 있고요. 운반하기 위한 차량 같은 걸 갖춰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같은 거 지어놨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B가 사업을 한다고. 이 사장님이 사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대출. 어디 가세요? 갑은행에 가서 대출. 그래서 대출 담당자하고 상담해보니까 그 정도 대출을 받으시려면 이런 장비 같은 거 이 정도 잡혀가지고는 그 정도 대출을 못 받으십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 대출을 받으시려면 보자기로 싹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응? 값어치 있는 것을 보자기로 싹 싸우라. 다 가져오시라. 그러면 이거 담보 설정하고 그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광업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대출을 받을 때 써먹으라고 법이 인정한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광업재단에 대해서 가불행과 비 사이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중간에서 제가 알선하면 저의 일어난 행위는 그죠?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지. 이게 중개상물이지. 계약이지. 알선이잖아요. 중개상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광업재단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광업재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광업권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광업권만 요것만 딱 빼내가지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된다 하셔야 돼. 중개대상물 5가지 중에 광업재단은 있어도 광업권은 없어. 광업권은 중개상물이 안 돼요. 요것만 떼내갖고는 아무리 이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네, 그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 설명드려봐요. 공장재단. 공장재단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땅 주인이에요. 근데 벌써 공장이 이렇게 3개 동이나 있어요. 이렇게 공장. A가. 근데 공장 안에 보니까 기계가요. 기계가 있는데 아주 비싼 기계들을 사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셔요. 기계.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상품에 대해서 특허낸 것도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생산해내니까 상표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요? 차량 같은 트럭 같은 것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막 전선도 깔려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도 있어요. 이렇게. 기계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하는 분이 지금 A예요. 땅 주인. 근데 이분도 뭐예요?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은행 담당자하고 대출을 갖다가 대출을 알아봤죠. 이렇게 대출. 그랬더니 은행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 많은 대출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따리로 묶어 오시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보니까 자기 땅이니까 땅도 지금 담보로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건 소유권이네, 소유권. 이건 아까 지상권이었지만. 이렇게 묶으면 담보 가치가 되니까 뭐 해주겠다고? 대출해주겠다고. 그래서 담보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이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공장재단이라고 부르고. 중개사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끝에 본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이런 거구나 하고 끝이에요. 세부적 내용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광업재단 들어가고 공장재단 들어가고 끝. 글자만 하시면 돼. 글자만. 자, 여러분들이 평생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이나 임목을 중개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들어간다고 알고는 계셔야지. 자, 쉬겠습니다. 밑줄 긋을 거 없어요. 하나도.